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자, 대통령이 8번 출석해 무고함을 호소했고요. 16명의 증인이 참석해 그날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소추로부터 111일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이 현재 칩거 중인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야말로 서울 시내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네. 보면은 관저 경계 태세도 이전보다 조금 더 삼엄해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은 한남도 관저에서 머물면서 지금 내일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내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출석할 때의 안전과 경호상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조금 더 깊은 뜻은 실제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라고 선고하는 그 순간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관저에서 바로 가야 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네.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부터 해서 오늘 저녁 12시부터는 경찰이 가포 비상 경계를 할 만큼 굉장히 삼엄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셨다가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헌법 그 관저에서 이 탄핵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 찬반하는 집회 이 부분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뭐 불출석을 할 거고 한남도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남희 기자, 탄핵 찬성 집회도 곳곳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안국역 인근의 영상 지금 저희 보여드릴 텐데, 오늘 열린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죠. 네. 안국역 6번 출구 쪽에는 이제 헌재 앞은 진공 상태로 150m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탄핵 찬성 진영 또 반대 진영이 이제 각각 안국역 인근인데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는 곳은 이제 안국역 6번 출구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10시부터 뭐 또 민주당 또 야당 또 여러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금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선고를 앞두고 막판까지 여론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윤석열을 8대0으로 파면하라, 저 현수막을 걸고 안국역 인근을 저렇게 배회하면서 저 대형 현수막도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안국역에서 저런 집회가 열린 건데, 내일 선고일까지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 반대 집회 곳곳에서 계속 뜨겁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헌재, 진공 상태가 된 헌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저희가 상공에서 찍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보이고요. 맞은편에 저 도로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쫙 경찰 버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경찰을 제외하고요, 사람이나 뭐 차들이 오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안을요, 다 저렇게 사람이 오갈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든 건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 저렇게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에 미비점은 없는지, 혹시 내일 선고일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점검에 하나하나 나선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보니까요, 헌법재판소 앞에는요, 화환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환들도
저렇게 일제히 다 모아서 묶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이 있는데요. 일반 폴리스 라인과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거의 한 3m쯤 되는 폴리스 라인이 곳곳에 쳐져 있어서 그야말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현재 서울 전역은요. 을호 비상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로 높은 비상 근무 체제인데 잠시 뒤죠. 그러니까 8시간쯤 뒤부터는요. 아예 전국이요. 자정부터 가포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김지욱 대변인,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내일 선고 당일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집회 신고 인원만 13만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를 해서 총 한 13만 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미 지금 경찰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정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안국동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상당히 인파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내일 탄핵 반대 찬성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안국역 주위뿐만 아니라 예.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시청까지 한 1km 반경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던 날 예. 그때 이 4명의 이 인파가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경우를 완전히 처음부터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완전히 분리했고 중간에 충돌될 수 있는 완충 구역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이 안국역의 지하철이 무정차할 계획이고요. 인근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도 다 휴교하고 또 바로 안국역 사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마저도 내일은 휴업을 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이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인근에는요 만일의 대테러를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가 일단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주의 유튜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팀을 편성해서 일단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국회, 대사관, 언론사까지 일단 경찰이 곳곳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패딩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은 무조건 피하라 이게 경찰의 당부라면서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봄에 웬 뚱뚱한 패딩 파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비정상이죠. 왜냐? 지금 그 경찰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뚱뚱한 패딩 파카 안에 뭔가를 숨길 가능성, 특히 거기에 뭐 개인용 화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해서 방화라든가 이런 그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렇게 뚱뚱한 패딩을 입어서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 뭐 그런 것 같이 된 사람은 있으면은 주위에 가지 마라라는 당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패딩뿐만이 아니라 오늘 포착된 그림인데 경찰들도 저렇게 일제히 다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자, 그야말로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 수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경찰이 현재 뭐 개인용 소화기 인당 1개씩 배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저기가 주유소입니다. 자, 주유소 인근도 다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혹시 만에 하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다 저렇게 인근에 폐쇄에 나선 건데 아마도 이때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2017년 3월 10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위대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2017년 3월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 버스를 빼앗고 난동을 부리면서요. 전날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6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최진현 변호사.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발령되는 서울 가포 비상이 저 때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00%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동원이 됐던 건데 찾아보니까 폭력 집회 해산까지 8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파면한다라는 그 판결을 선고하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수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예. 결국 앞에 지금 바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바로 서울 시내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인근에서 저렇게 그렇죠. 시위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흥분한 사람이 경찰 버스 한 대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스 한 대로 그 뒤에 있는 차들 이렇게 쿵쿵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근에 있던 그 80대 어르신이 위에서 있던 그 소음 측정용 스피커에 추락하면서 한 대 이렇게 직격을 받아가지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고 그 외에도 인근에 있던 3분이 더 사망을 했으며 나아가 전체적으로 한 6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친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물론 거기에 있던 시위대뿐만 아니고 경찰도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의 어떤 그 진압 실패에 따른 것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버스를 두고 앞에 진압과 관련되는 더 무거운 이 차량 같은 것들을 둠으로써 예. 무사 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정말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탄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가포 비상 경계를 할 만큼 이 중엄중한 상황이고 그럴수록 또 시민들도 정치적 성향과 변론으로 의견은 낸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2017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런 불상사가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지금 또 안내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 문자가 16시, 그러니까 지금 오후 4시부터는 무정차로 지금 3호선 안국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4시부터도 지금 안국역을 무정차하고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니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각 안국역 탄핵 관련 집회 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시각 안국역을 무정차 현재 통과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150m 반경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곳 밖에서는 저렇게 현재 집회가 가능하지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은 조금 왜 이렇게 한가한 모습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가한 게 아니고요. 아예 인원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다 막아버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숨죽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오히려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내전에 이르게 했는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똑똑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 사건 같아요. 학폭이 벌어져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그냥 잘 지내야지 앞으로. 피살자 가족 여러분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안 그래도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승복 논쟁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논란이 계속되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개 답변을 끌어내려는 그 의도가 뭐냐 이러면서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도
그러니까 승복은 당연한 거다. 내가 대통령에게 내라 마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욱 대변인,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결국 승복 메시지 권하지는 못하는 분위기 같아요. 왜 못 권할까요? 저렇게 승복은 당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당연한 것이라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승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여기 채널A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자꾸 승복을 강권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면 예. 저분들에게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헌재 밖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한남동 관저인데 그 전까지 헌재 밖을 보여드렸다면요. 이번에는 헌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헌재 안에서 찍은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질 헌재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내일 선고가 생중계되기 때문에요. 미리 취재진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이남희 기자, 네. 여기 내일 일반인 딱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10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로또급 확률인데요. 그렇죠. 10만 명 가까이. 왜냐하면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지금 9만 4천 명이니까 예. 신청을 했고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4,700대 1인데 어쨌든 이 역대 지금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벌써 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일 생중계를 위해서 지금 그 방송사의 카메라 8대가 내일 생중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놓고 지금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사 기자들도요, 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각 언론사당 기자 3명만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어쩌면은 그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들이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건의가 계속 돼가지고 네. 내일도 멀리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하는 모습은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갈 때 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묻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거고요. 내일 입장하는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헌재 내부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늘 평의를 열고요. 또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런데 최종 결정문은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심은 쟁점을 정리하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적으로 판결문의 마지막을 쓴다라는 데 주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심은 곧 본인이 직접 판결문 쓰는 사람을 주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결국 법정 의견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결론과 내용을 쓰고 다만 읽을 때 만약에 이제 반대 의견이라든가 별개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낭독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헌법재판관님들 중에 가장 바쁘신 분은 정형식 주심 헌법재판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내일 선고 8인 체제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나올까가 사실 가장 관심이긴 한데 돌이켜보면요, 과거 8인 체제, 그러니까 헌재가 8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던 게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 두 분께 여쭤보면은 내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E로 시작할까 P로 시작할까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P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E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마침 내일 4월 4일이고 11시입니다만
결국 4대4 정도의 것으로 사실 탄핵을 하려고 하면 6명,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의해서 6명이 돼야 되는데 6명이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현재 구도를 봤을 때 어렵다. 그렇다고 네. 한다고 하면은 각하 내지 기각의 의견이 많을 것이고 각하 의견이 5명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반반 나눌 경우에는 주무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8대0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것을 읽는 것으로 내일 모든 이 선고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리고 매우 중대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아주 보편적 가치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이 법률의 중대성을 확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반드시 내일 기록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정말 극과 극으로 또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폭삭 잔려수다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을 폭삭 울리면서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 이분이 카메오로 출연했다가 갑자기 통편집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군지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 폭삭 소가수다에서 통편집 당했다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네, 바로 최근 더 유명해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이제 전한길 씨가 2023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을 하는 한국사 카페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글 내용을 보면 하나씩 경험을 삼아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에 카메오로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게시글을 올렸고 다만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기 전이라서 별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글자로 네, 모모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이제 2025년 3월 이 폭삭 소가수다가 개봉을 했었고 이제 당시에 게시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전한길 씨가 출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종화까지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전한길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가 않자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출연을 했던 장면들 모두 통편집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오랜만에 공개가 됐는데 출연한 모습이 없었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극 중에 이제 아이유가 저 1인 2역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양금명이라는 딸로 나오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도 대학 진학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그 교육업체를 창업을 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여기에 업체에 소속된 강사로 특별 출연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 이미지랑 좀 어울리잖아요. 저도 네. 드라마를 쭉 봤는데 전한길 강사가 나오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지 않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런데 관계자 측은 좀 뭐라고 좀 해명을 합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가 좀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한 이후에 뭐 이 부분과 사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탄핵 정국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른바 개념 강사라고 하면서 최근에 계엄령을 개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자유우파적 메시지를 내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색을 배제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넷플릭스 쪽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적절한 분들을 넣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추정하기에, 좀 예.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넷플릭스 관계자는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전한길 씨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방위적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언론사까지 앞장서서 창간했습니다. 청년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과연 전한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2030들의 도움이 될까를 고민한 끝에 저는 언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았어. 결정했다. 이러면서 세운 1인 미디어에 근데 올라온 뉴스가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저는 미디어가 의원들한테 로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많이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전환기 간사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로비도 하고 입법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도 사실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근데 이 아찔한 순간에 침착한 대응이 찍혀서 화제라면서요. 네,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윈난성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지금 여진이 발생을 하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시를 해서 학생들이 모두 책상 밑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황이 잠잠해지자 곧바로 학생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리고 학생들은 차례대로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끝까지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교실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장면들이 이제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은 교사의 참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강진의 여파가 전해진 태국에서도 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 포착돼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이제 중국 사례와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학생들이 지진이 발생을 하자 책상 밑으로 숨고 이후에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자 교사가 가장 먼저 뛰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서 뒤늦게 교실 밖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고 현지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 교사의 그런 자질이 의심된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단편적인 장면만 보고 뭐 먼저 대피했다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교사나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사실 이제 해당 영상은 뭐 뒷부분 같은 것들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현지에서 논란이 일자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간 것은 학생들의 탈출 경로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행동 지침이 있는데 학생들을 모두 대피를 시킨 이후에 다시 교사가 교실로 돌아와서 남은 인원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돼 있고 해당 교사는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인원 점검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Яркий очень человек, талантливый, без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Но это не наше дело определить. 자, 오늘요,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한국을 최악의 국가 리스트 여기에 포함시켜서 26%나 매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한 10% 먹였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거래를 하는데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겼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34%.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26%대나 되는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미 흑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46%나 먹였고요. 태국, 중국. 그런데 우리 저기 26% 있다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요. 미국이
저게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고 네.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우호적이면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또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의 경쟁 국가는요. 네. 자동차는 일본, 가전제품은 중국, 베트남.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 중국, 베트남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일본이나 또 미국의 정책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영국 아니겠습니까? 예. 영국은 10%밖에 안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 간의 협조를 해나가면서 네. 우리도 저 퍼센테이지를 낮춰야죠. 퍼센테이지 26%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원래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25%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트럼프가 갖고 나온 판넬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25%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알고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명령의 부속서를 살펴보면은 거기는 26%로 또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25가 맞냐, 26이 맞냐, 또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었는데, 저렇게 관세 쇼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백악관에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떤 나라인데 동맹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광대 널뛰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 이면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쌍둥이 적자, 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의회가 정하거든요. 예. 그게 36조 1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 5경이 넘어요. 근데 1월 달에 이미 그걸 넘었어요. 디폴트 상태예요. 네. 근데 재무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5월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 7조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1조를 줄이겠다. 5월까지. 머스크 임기가 5월 달까지거든요. 특별 공무원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마가가 아니라 네.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동맹이든 아니든 무조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일 거고, 예. 머스크는 대량 해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재정 지출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면을 생각해야지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사랑했는데 왜 이래? 이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트럼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시급하다. 그렇죠. 그 이면에 미국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 박사님,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 26%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장 우리 산업계에 어떤 피해로 이어지고, 자,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상품이 관세로 인해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가전제품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잘 팔렸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아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10%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10% 관세만 받고 온다면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예. 결국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 국내 산업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는 아주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다행히 영국이나 호주는 아니에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관세를 낮추는 한편 경쟁력도 강화해서 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베트남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되든 이참에 대중국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트럼프한테 관세는 거의 무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푸틴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푸틴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관세 부과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푸틴 좋아하고 젤렌스키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 조건을 들어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 안 들으니까 압박했죠. 독재자, 그다음에 예. 무기 공급 지원.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미적거리니까
이제 푸틴을 때리는 거예요. 저 관세가 왜 무섭냐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건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러시아의 25% 관세 이게 아니고 러시아가 전비, 지금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가스하고 석유거든요. 이걸 사가는 나라한테 만일에 인도나 중국이 사갔다 그러면 네. 인도가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할 때 거기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목줄을 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도 무섭지만 세컨다리 보이콧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푸틴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거죠.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관세는 텍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세. 조금 농담 하나 하면 관에 들어가는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도 올릴 거거든요.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여론이 예. 58%가 관세 미국 경제 악영향일 거라는 거고 28%만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틴이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였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종전 협상 상황이 난항을 겪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협박에 나선 건데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도 관세 매겼겠네요? 이번에는 발표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좀 협상 카드로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빠지니까 백악관 기자들이 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의미한 거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제재 형식으로서 압박을 하면서도 당장 오늘 발표에는 빼는 나름대로의 외교적 전술을 보였고요. 이 관세라는 게 조금 첨언하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첫째, 미국 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싸지니까. 둘째, 그래서 또 상대국하고도 거래가 줄어들고 하면은 공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이요. 그 전에 미국이 관세를 올린 그 결과물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그랬군요. 사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대외 정책에 협조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깎아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를 쫙 갖고 나왔어요,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의 관세를 다 매기면서도 러시아는 안 매겼다. 이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하면서 화는 났지만 아직 트럼프가 푸틴을 좀 포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요, 제법 끈끈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Respected, unlike our president. He is strong and he's tough, and he's making our president look very bad. Человек проявляет себя, и он себя проявил, на мой взгляд, очень правильным образом, мужественно, как мужчина. 자, 일단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협상이 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푸틴이 각각 내세우는 조건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휴전하자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협상을 전개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러시아 측이 아직은 까다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도 안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완전히 우리가 패전국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협상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좋은 거래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즉각적인 30일 휴전을 원하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는요 사실 20일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채널A와 인터뷰한 주한 러시아 대사는요 이렇게 트럼프가 날짜를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들어보시죠. 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так часто, как нам бы этого хотелось.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в Белом доме это было захватывающее зрелище, но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и США будут другого рода. 자, 저희가 특별하게 러시아에서 귀화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희성 씨 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시기에는
종전 협상 결국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번에 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여기 가장 핵심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여기 세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푸틴을 우크라이나 정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멈출 수도 있고 예. 두 번째 푸틴이 더 이상 뭐 죽거나 아니면 대통령 그 직을 상실해서 그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푸틴이 의견을 바뀌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체 국제사회는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위하여 그 노력하고 있지만 그 전선 전체를 보면 지금은 러시아 군대는 점점 이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뭐 그 계속하면 더 낫지 않을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전전도 필요 없고 우리 기후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요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푸틴을 놓지 못하는 트럼프가요. 러시아도 여전히 회담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푸틴과 트럼프에게는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하나 띄워주실까요? 트럼프와 푸틴의 인연은 땡땡땡땡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데 혹시 조원구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렵죠. 예. 예. 트럼프와 푸틴의 인연은 신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미인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미인대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력이 참 다양해요. 예? 원래 부동산 개발업을 주로 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TV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도 자기가 주관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연이 시작돼서 그 뒤에 네트워크 인연을 만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미인대회에서 이렇게 푸틴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연인데 그런데요. 트럼프랑 푸틴 굉장히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극과 극이라고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둘이 케미가 좋은 건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연설 스타일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트럼프는 즉흥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푸틴은 절제된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왼쪽에는 트럼프고 오른쪽에는 푸틴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하고 좀 즉흥적인 스타일인데 푸틴은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일단 눈썹을 봐도 트럼프는 굉장히 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푸틴은 좀 다르다. 둘이 봐도 좀 약간 언변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설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둘의 소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푸틴은 KGB, 우리를 치면 국정원 출신이고요. 예.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정보를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중요성, 수치, 의미를 잘 알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때로는 과장도 해야 되는 거고 후려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예. 협박도 해야 되는 거고 얼리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푸틴은 아주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론에서 뭐든 다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은 흑수저예요.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KGB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 택시 운전까지 그것도 무허가로 택시 운전까지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엘친 캠프에 들어가서 성장을 한 거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저잖아요. 고생을 해본 적 없잖아요. 네. 오히려 돈 하면 트럼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배경과 생각과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가로 금수저였던 트럼프와 가난한 택시 운전사 출신의 노동자 어떻게 출신의 보면 택시 운전까지 했던. 네, 했던 정보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유명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좀 전혀 다르다면서요? 전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SNS로 대통령이 됐고 사실 정책 발표도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SNS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직접 호흡하겠다. 마치 과거에 그 TV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안, 언론과의 접촉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써요. 그러니까 KGB 출신이라 사실 말이 많으면 보안 사고 나잖아요. 그게 몸에 배었는지 전통적인 러시아 크레물린 지도자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기획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그 소통 방식은요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성 교수님, 러시아에 계셨으니까 푸틴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트럼프는 사실 뭐 가족을 대부분 공개하지만 푸틴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면서요?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맨 처음에 그 러시아 국민은도 푸틴 딸 2명에 대해서 몰랐지만 약 2015년쯤 러시아 기자들은 다 알아냈고요. 그래서 뭐 예카테리나 그 티코노파, 마리아 보란초바 보시다시피 푸틴이라는 손씨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사실을 끝까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한 기자회견에서 간 기자는 대통령님께서 혹시 그 자기 딸을 자기 딸이라고 말씀하실 영감이 있으십니까? 푸틴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여자 2명이 사생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 2명이라는 표현 러시아 인터넷에서 약간 밈 되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극과 극이라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공통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 그레이트입니다. 뭐냐면 마가,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의 부활. 왜냐하면 미국 예전 같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꿈꾸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도 그레이트 러시아예요. 그 메인 표어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몰락을 동독에서 지켜봤어요. 그 시위대에 의해서 자기 KGB 사무실이 위협받을 정도 상황에서도 본국에서 아무도 지원해주는 몰락하는 소련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푸틴 대통령은 역시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걸 꿈꾸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둘 다 권위주의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독선적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우선주의예요. 그다음에 호전적 기질이고 그다음에 좀 물질주의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물질을 통한 힘, 그 머니톡인 거고, 근데 푸틴은 물질보다는 사실은 이 권력, 폭력, 바이올런스 이걸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렇게 트럼프는요 금을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을 또 갖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푸틴 역시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보면은. 푸틴도 뭐 굉장히 금을 또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기라든지 공간에도 뭐 금 장식들을 굉장히 저렇게 또 휴지 거리도 금으로 다 해놓고요. 안에도 또 금칠을 한 곳들이 곳곳이 다 있다. 그래서 580억 달러로 거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푸틴의 저게 요트라고 합니다. 저걸 봐서는 푸틴도 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푸틴 권력의 돈 부분을 얘기를 하면 권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이에요.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고유가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고유가 시대로 시작된 이 재정적인 풍요로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전쟁으로는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여기서 관련해서 지금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퀴즈 띄워주실까요?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푸틴을 땡땡땡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뭘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박사님? 글쎄요, 좀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이 있는 남자라고 들었는데 뭘까요, 답이? 마음이 있는 남자. 마음이 있는 남자. 네, 그런 표현도 들었고. 푸틴을 마음이 있는. 근데 세 글자인데요. 정답이 뭔가요, 신 박사님? 아마 냉혈한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거예요. 냉혈한이요? 콜드블러드라고. 왜냐하면은 부시 대통령하고 푸틴과 관계가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푸틴 대통령이 뭐 그쪽은 그리스 정교지만 독실한 신자고 부시 대통령도 뭐 기독교 신자고 그런 데서 통하는 데가 있었는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돕지를 않으면서
서서히 악화됐던 거죠. 그런데 2008년에 이 말이 나온 거로 기억되는데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는 그 당일날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쟁을 갑자기 일으키니까 이거 냉혈한이다, 뭐 콜드블러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인데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판에는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렇게 두 사람 간에 뭐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공통점도 뭐 사실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요 1기 때에도 또 2기에 들어서도 계속 푸틴한테 매달리는 분위기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onald Trump, I consider that an asset, not a liability. Mr. President, you called Zelensky a dictator. Would you use the same words regarding Putin? I don't use those words lightly. I think.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유독 푸틴한테 요즘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 볼까요? 푸틴은 트럼프의 3년임 롤모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요. 사실 계속 대통령 한 게 아니에요. 20여 년 동안. 한 번 2008년에 4년 동안 쉬었어요. 근데 쉰 게 아니고 총리를 맡은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 헌법 규정에 재선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시에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고 임기도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3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한 다음에 헌법을 바꿔서 재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푸틴 대통령의 방식을 차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저런 방식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혹시 3년임을 하고 싶어서 부통령이나 뭐 국무장관 같은 걸 한 다음에 권력 승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설이 제기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도 뭐 3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새 사실 푸틴한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호적인 이유는 패권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열망 때문이라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피즘, 트럼프의 등장, 왜 트럼프가 우리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푸틴이 저렇게 독재적이고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삼는 푸틴이 집권을 했을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상실감입니다. 미국인들의 상실감. 미국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상실감을 파고든 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트럼피즘, 트럼프 탄생의 배경인 거고요. 푸틴은 소련을 몰라. 소련의 영화를 되찾고 싶은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 둘이 자란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위대한 미국, 위대한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패권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사실은 둘이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도 둘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푸틴은 전쟁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리지 않는 거죠. 피와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옛 미국의 영광을 찾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옛 소련의 영광을 찾자. 소련의 부흥이 지금 푸틴의 꿈이에요. 소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 소련 체제가 몰락하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서방이면서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게 푸틴이고 그게 지금 러시아인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보면은 사업적 이해 관계라고 하는데 둘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모스크바에서 트럼프 타워 세우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전쟁과 관계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뭐 10만 명 넘게도 살인했고 도시도 파괴했고요. 그리고 어떤 한 건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네. 설명이신 건데 그럼 마지막 가능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푸틴에게 우호적인 네 번째 이유는 약점을 잡혔다? 이 약점을 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뭐 2020년 대선 직전에 나왔던 건데요. 영국 첩보기관이 정보를 획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할 때 러시아 여성과의 그 여성 스캔들, 이게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캔들 하는 것을 갖다가 러시아가 KGB가 그걸 갖고 있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이메일 게이트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 이메일을 갖다가 누군가가 해킹을 했는데 러시아 정보 당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2020년의 대선 그 직전 과정에서는 그런 것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밀월 관계 또는 말씀하신 그 약점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여성 스캔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렇게 작동했는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약점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보도가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브로맨스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사실 관심입니다. 자, 조원문 박사님 보면은 이런 브로맨스를 통해서 일단 트럼프가 얻는 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적 방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아하는 거고 브로맨스하고 껴안는 거고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등을 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틴이 필요합니다. 일단 러우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러우 전쟁을 끝내는데 푸틴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놨다, 잡았다, 밀었다, 압박했다, 끌어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끝내는 러우 전쟁에 푸틴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 이 에너지 패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유지되는 한 푸틴과의 브로맨스는 유지가 되는 거죠. 끝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겠죠. 끝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그럼 신 박사님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얻는 게 뭡니까? 대전략 차원에서는 사실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떼놓아서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어젠다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그린란드를 갖다가 합병하고 그게 다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지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활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관계가 좋은 게 나한테 부담,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에셋,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푸틴이 얻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틴은 뭘 얻게 되는 거죠? 푸틴이 오는 것이 좀 전략적인 것보다는 전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점령했던 지역을 다 거의 수복했잖아요. 그의 이유를 찾아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 대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잠깐 동안 중단해서 그리고 이 중지되었던 사실을 푸틴의 정권을 즉시 사연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아마 이것이 좀 여기 전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이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푸틴은? 일단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전쟁에 국군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푸틴이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5분의 1을 그대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 땅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나토 가입, 그걸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을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요 두 조건을 트럼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보장, 미군 파병해라, 그런 거 없다.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다. 이게 푸틴이 원하는 종전안의 핵심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푸틴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원군이 되는 거고 지금 종전의 키는 미국이 지고 있거든요. 그럼 푸틴으로서는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우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끝으로 신 박사님께 여쭤보면은 자, 푸틴과 트럼프의 이 밀월 관계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뭐 결국 우리는 사실은요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대외 전략의 기초를 삼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전략 환경이 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활용할 측면은 활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개선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다면은 다시 우리는 이게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갖다가 이완시키면서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 따라서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재원까지 주셔서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거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